저는 40세 미혼 직장인 엠마입니다. 어렸을 때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한 채 3년 만에 시집에서 쫓겨나 지금은 어릴 때 살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에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곧 간병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많은 일을 나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주는 말썽꾸러기였던 남동생 제임스가 있습니다. 그는 안정을 취했지만 그의 아내는 꽤 힘들었습니다. 나는 10년 전 내 동생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내 클레어는 내가 제임스와 결혼했지만 당신의 가족과 어울릴 생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큰 행사 외에는 연락주세요 시댁 간섭하기 귀찮습니다. 항상 제임스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살아계셨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제임스는 꾸짖는 대신 클레어의 말에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혈연관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신을 돌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둘 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내 남동생과 그의 아내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연락한다는 것은 클레어,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말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가족 행사 외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으면 짜증나는 일이었죠. 제임스와 그의 아내가 약속을 지켰고 방문도 없이 몇 년 동안 저는 헤매었습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휴일에는 그런 불합리한 커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꺼려지지 않아 일상생활에서도 그들의 뜻대로 그들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년 전 아버지가 병에 걸리고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제임스에게 연락했을 때 그가 이전에 한 말에도 불구하고 제임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제임스는 알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면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장례식에 참석할 테니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종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당신이 방문하지도 않을 거라는 건 제가 아버지를 방문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게다가 CLA는 우리가 결혼식과 장례식 외에는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결혼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부모님이 임박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는 장례식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임스가 한 말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오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 예상대로 내 동생과 그의 아내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 말에 부응했지만 클레어가 장례식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금방 분명해졌습니다. 아빠의 유산이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만 헤어지면 문제가 되지 우리가 법적 몫을 꼭 확보하자. 아버지가 병을 앓고 계실 때 아버지를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바로 가셔서 깜짝 놀랐다. 그의 죽음을 알고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 많은 며느리와 그녀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 바로 거기에서 그녀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더 솔직해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제임스는 받아야 할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입니다. 당신보다 우리에겐 아이가 있고 당신은 이혼한 르네 클레어가 울고 있는 아기를 담요로 감싸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도 없고 당신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상속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공평할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전남편에게 있었지만 그와 그의 부모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제 나는 상속 포기를 확고히 거부했고 결국 어머니는 법적 상속 분배에 따라 절반을 받았고 형과 나는 각각 4분의 1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문창 정를 낳았을 때 어머니가 몇 번이나 울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면 문창정과 그의 가족은 힘들게 번 돈을 가져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시은 박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때가 되면 제임스와 그의 가족에게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돈을 한 푼도 더 주고 싶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한때 내 동생에 대해 가족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어머니조차도 그 이후로 그것을 완전히 잃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상속 문제. 그런데 그 이후로 어머니와 재산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재산과 상속에 대한 논의가 항상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계획 세우기가 귀찮고 미루고 있었는데 좀 더 일찍 조치를 취했다면 그건 실수였습니다.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았을 텐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형과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예고도 없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은 앞으로 이 집에서 살 거예요. 넷째 아이를 낳을 예정이어서 이전 집이 너무 비좁아져서 지금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신 방을 우리 집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침실이고 빈 방은 아이들 방이 될 거예요. 좀 낡았으니 리모델링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같이 살고 싶다고 당황해서 언제 어디서 결정한 건지 내 방을 내 침실로 바꿔야 하는데 난 어떡하지? 정말 이해가 안 가시나요? 클레어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넷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여기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그녀는 차라리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너처럼 아이 없는 딸을 두고 엄마를 흘끗 쳐다보니 엄마는 힘차게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집을 물려받게 될 테니 이제 이사를 가도 되겠지. 잠깐만, 이 집이 왜 그들의 집이 되겠는가 뻔하지 않나. 문창정은 이 집의 상속자인데 아이가 없는 여성이 그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CLA씩 웃으며 탐욕스러운 얼굴은 정말 역겨웠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놀랐습니다. 분명히 제 형의 가족이 이미 아파트를 비웠기 때문에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쩌고 태어난지도 모르고 아직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겉모습으로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완전 방치된 것 같았어요.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동정심은 마지못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CLA는 집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은 박는 이 집에 대한 증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집이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클레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서의 위치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공개하면 그녀는 그것을 빼앗아 집 등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와 불쌍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하여 더 쇼다운 당일에 형 부부와 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식탁 건너편에서 형 부부와 마주쳤고 그런 어린 아이들을 노출시킬 수 없는 다른 방에서 아이들을 놀게 했습니다. 이런 소라는 내가 처음으로 말했지. 당신이 왜 갑자기 이 집으로 이사 왔는지 궁금했는데 왜 클레어가 왜 내가 아닌 우리 엄마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어서 이유는 뻔해요. 엄마는 역할을 못해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엠마 엄마 손자를 사랑하지 그렇지 않느냐고. 엄마는 얘들 의외로 사랑스럽단 듯이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과 닮지 않았어. CLA는 우리 엄마의 냉담한 반응에 화를 냈다.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엠마 제임스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이미 폭로된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제 인감과 등록증이 없어졌는데 다음날 발견돼서 제가 잘못 놓은 건 아닐까 싶었어요. 심지어 눈이 나기 시작하는 걸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지. 엄마 제임스가 무지한 척하면서 멍청하게 굴지 마. 내 인감과 등록증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클레어가 아니라 내가 인감을 훔쳤다고 제안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클레어가 반박했지만
나는 정확히 입장을 고수했고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뻔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 제임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찰에 가는 건 좀 극단적이에요. 전혀 극단적이지 않아요. 도둑질 인감은 가족 내라도 중범죄인데 그 인장을 이용해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제임스와 클레어는 자신의 범행이 폭로된 듯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너는 계속 증서 위치를 물어봐서 걱정이 됐다. 그리고 엄마와 상의한 후 엄마에게서 이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집에 살고 있으며 클레어가 자녀가 없다고 언급했듯이 저축이 좀 있지만 구매를 진행하러 갔을 때 집이 이미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임스라는 이름. 제임스와 클레어는 어머니와 제가 없는 동안 증서와 인감을 찾기 위해 집을 뒤지고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바꿨습니다. 법무국에서 이것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는 당황했지만 클레어는 그냥 잘 웃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놀라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집이 이미 제임스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가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려고 생각했지만 둘 다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떠날 수 있는.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임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너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합법적인 소유자가 불법적인 소유권 변경 후에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나이가 많고 치매에 걸렸다면 다를 수 있지만 그녀는 아직 건강하고 예민해서 주인이 아닌데도 등록 절차를 밟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해. 제임스와 클레어는 틀림없이 개인 인감을 사용하여 가짜 위임장을 위조했을 거야. 필적 전문가를 만나면 엄마 외에 누가 쓴 것인지 분명해질 거야. 증언만으로도 그것이 위조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너무 빨리 밝혀진 것은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임스와 클레어는 법정 소송에서 반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너희 둘은 누가 이길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패할 거라고 제임스가 소심하게 물었던 재판을 지적했는데 이건 심각한 범죄야. 엄마와 의논한 끝에 알잖아. 우리는 너를 고소하기로 해서 고소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지난 10년 동안 가족이었다면 어떡하지? 내 남동생과 그의 아내는 가족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가족 내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산을 당신이 사용하게 놔두지 마세요. 어떻게 내 동생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엄마 제발. 제임스가 우리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그의 아내 클레어가 그를 막았으니 어쩔 수 없군요. 시엘의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나는 항상 그녀가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소란을 피우는 쪽이겠지. 이제 우리가 잡혔으니 어쩔 수 없지. 이번에는 패배를 인정해. 클레어는 좌절하며 말했지만 그녀는 웃었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제임스가 상속권을 박탈당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권리가 있습니다. 대리 상속에 대해 우리는 법정 몫을 요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돌려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은박가 떠나면 그 재산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은 문창정나 우리가 지금 잃을 수도 있는 우리 아이들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속에 굴러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클레어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모든 자산을 한 푼도 아닌 어떤 조직에 양도하는 유언장을 쓰면 형제자매에 대한 법정 몫이 없다는 걸 모르시나요? 당신에게 가서 기부하는 것이 상속을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뭔가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두 분 중 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그 이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엄마와 나는 남동생과 그의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혼란으로 인해 클레어가 낳은 아이에게 슬픈 결과가 발생한 것 같았고 나머지 세 아이는 시설로 보내질 뻔했지만 많은 심의 끝에 엄마와 저는 궁극적으로 세 마리를 모두 데려가서 스스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은 박 확실합니까? 그들은 제 손자이고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데려가시면 힘들 것입니다. 조언했지만 나는 대답했다. 제임스와 그의 가족은 아이들이 순진한 것 같아도 나는 내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40대에는 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는 생각했다. 새 아이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건 어때요? 큰 아이 엠마 이모가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무책임한 형과 그 아내 대신 이 새 아이를 잘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내 능력으로 작은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한 집 짓기 인생의 중요한 사건 행복의 정점에 도달하고 부부관계가 무너진 직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세인 혜림황입니다. 우리 가족은 35세인 남편 문창정과 3세인 딸 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집 짓기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마침내 꿈의 집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순조롭게 행복이 가득하다. 평소에는 얼마나 좋은지 그런 상황이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공사 중인 집과 시댁 때문에 걱정이 끝이 없었다. 딸을 시댁에 맡기고 남편과 저는 둘 다 일을 해서 평일에는 거의 시간이 없어서 주로 집 찾기를 했고 중간에 딸이 지루해하고 까다로워서 주말에는 주로 집을 구하고 디자인 상담도 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부모님인데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 계획을 취소하자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우리 떠나는 게 어때요? 그녀는 부모님 집에 있어요. 솔직히 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들의 아내 주위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고 믿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갑자기 나는 꺼려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지만 오늘 계획을 미루면 집 완성도 미루어질 것 같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을 마치고 하루 동안 딸을 시댁에 맡겼습니다. 바로 고급 과자를 선물로 사서 저녁쯤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선물 때문인지 시댁이 기분이 좋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내 딸이 새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방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릴리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고 물으셨어요. 나는 모른다고 릴리가 부르는 박제 펭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댁만 언급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 당시 우리 집에 놀러오면 묵을 방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심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과 제가 집에 있는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에는 법이 더 자주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집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 작고 다소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즉시 식사 공간에 정착합니다. 또는 소파에서 공사 중인 집에 대한 문서를 보여달라고 반대하기 전에 남편은 열심히 문서를 꺼내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자주 방문하는데 이미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보여줘야 하는지, 그리고는 시어머니로부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국회 신문 같지만 사선에 서야 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나야. 시어머니 차례를 알리는 회장이 어딘가 있는 것 같다. 이 청사진 주방 위치가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꿔주세요. 카페트이 깔린 방이 너무 적습니다.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카페트를 더 추가하세요. 카페트이 깔린 방은 더욱 편안해지며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어린이 방이 하나만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산율 감소 미안. 마지막 부분은 거짓말이었어. 가족계획 정책에 대해 실제로 물어본 적은 없어. 이제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계약자와 적절한 절차를 밟은 후 에밀리 차례를 잘 응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재단 작업 이미 시작했으니 배치 변경은 이미 불가능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화를 내며 대답했는데 가구는 어떻냐고 자세히 물어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홈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가전제품과 많은 친구들이 저를 여러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나는 안목으로 많은 방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방이 아늑하고 가구가 세련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이 방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행운이 빠져나가고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녀는 프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녀는 물고 있는 미치와 같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중으로 만들고 비용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자 시댁 식구들이 정말 화를 냈습니다. 농담입니다.
어떻게 감히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감사할 줄 모르고 아이 복층 이런 격식 있고 외로운 약속은 싫다. 그날 시댁 식구들이 일찍 떠나서 나한테는 부모님이 아니야 하하. 그날 밤 딸을 재우고 남편보다 부모보다 더 효자적일 의무는 없다. 내 부모님은 분명히 짜증나서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당신 부모님은 훨씬 더 무례하지 않나요? 그들은 항상 우리 집에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저를 얕잡아 보려 노력해요. 난 며느리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일 뿐이니까 그런 충고를 무시하는 건 무례해요. 당신은 무감각한 여자니까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성하세요. 남편이 돌아서서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당신의 부모님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기부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전히 발언권이 있습니다. 무례하게도 남편이 진정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합리한 상황에 너무 속상해 그날 밤 잠도 못 이루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집이 완성되고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 신났지만 그러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부모님도 우리랑 같이 살 예정인데 2층 큰 방은 아빠, 작은 방은 엄마가 일해야지. 잠깐만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2층으로 결정했어요. 방은 릴리일 거예요. 같이 살기로 한 적도 없고 부모님도 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싫어하실 수도 있고 이미 방을 봤다고는 안 하실 테니까 방을 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 전날 기다렸던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너희 부모님은 우리가 보기 전날 이 집을 보신 것 같아. 그래, 그 집이 보고 싶어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열쇠를 빌려줬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남편이 짜증난 듯 이렇게 말하고 중단된 TV 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것도 줄어들었고 남편의 얼굴을 극적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포장 풀기를 부엌에 그대로 두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혼란과 분노로 어지러운 머리를 정리하려고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 릴리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짐 풀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갑자기 동거 선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남편과 그의 부모님이 완전히 실증이 났습니다. 단 1초도 그들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지만 우리 부부는 방금 큰 집을 구입했습니다. 침착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내 딸들과 내 미래를 위해서라고 해서 나는 그 방에 머물며 깊이 고민하며 시댁이 오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부모님이 오후에 짐을 싣고 이삿짐을 싣고 오셨다고 하셨다.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았다는 걸 믿고 상식이 전혀 부족하다고 불평을 했어.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인데 불평을 몇 번 하고 내 법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새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느리게 갈 수 있니. 2층에서 열심히 듣고 있던 세상의 일들 드디어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너와 동거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첫마디는 나 자신에게도 놀랄 만큼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짜증이 난 듯 금세 말을 시작했다. 날 탓해. 케빈에게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했어. 아니 문제야. 오늘 아침 케빈한테서 같이 살겠다는 의향만 들었을 뿐이고 케빈이 동의한 그런 무례한 사람들과 살고 싶지도 않아. 넌 며느리, 법은 남편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뻔뻔한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에밀리를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절망적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느꼈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말없이 다음 행보를 고민하던 중 남편이 당황해서 달려들었다. 뭐 하는 거야? 에밀리 부모님과 싸우지 말고. 싸운 건 공평한 싸움이 아닌데 그냥 며느리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질책을 받는 것뿐이야. 법과 지금 남편에게 혼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케빈, 난 당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내 아내로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 나는 아내이기 이전의 사람이다. 우리 대화를 듣고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아버지가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아마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아내는 이혼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을 제안한 남편과 동의한 부인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녹음됐으면 좋겠어요. 이 대화는 우리가 낯선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마음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 집에 빌려준 35만 달러를 반환하십시오. 시댁 식구들은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뚝뚝하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케빈은 이 집에 단 1달러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축한 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획이 부족해서 저축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 다 일했고 동의했습니다. 우리 생활비에 균등하게 기여하고 나머지는 우리 이름으로 저축했지만 그는 해림 확률 구하는 대신 자신의 몫을 낭비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이며 우리가 집을 사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소유로 고집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대출약 정서가 있다니 말도 안 되는. 남편과 시댁을 멍하니 서 있게 하고 귀중부모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과 옷을 캐리어와 더플백에 얼른 챙겨 넣었다. 딸이 좋아하는 펭귄 인형을 팔에 안고 모든 것을 소형차에 싣고 급히 차를 몰고 잠시 알았던 새로 지은 집에 작별 인사를 한 뒤 어린이집에 있는 딸을 데리러 집으로 향했다. 부모님 집 캐주얼하게 차려입은 부모님은 내가 갑자기 너무 많은 짐을 들고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너무 힘들면 비즈니스 호텔로 가도 된다. 나는 머뭇거렸지만 부모님은 빨리 묵으라고 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호텔에 있었다. 걱정할 때 나는 딸에게 과격한 짓을 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반대였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이혼 결정을 내렸다. 구속할 만한 자질이 부족한 남편과 딸을 양육하겠다는 결심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부모님 집에 잠시 머물도록 친절하게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환영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하면서 남편과 시댁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문서로 정리했고 남편과 시댁과의 대화 녹음도 휴대폰에 담아 컴퓨터와 외부 미디어에 저장했습니다. 손 유급 휴가와 주말을 이용해 여러 법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마침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변호사를 발견하고 정식으로 고용했습니다. 이 문제로 바쁘게 지내던 중 새 집을 떠난 날, 그날 퇴근한 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를 전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내 남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과 상의할 것이 없었지만 그가 채찍질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무서워서 공공장소를 찾았고 우리 둘은 안전을 위해 뉴욕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전화기에 녹음 기능을 켜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남편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내 집에 관한 거예요. 제가 양도할 거예요. 소유권을 바꿀 테니 돈이 있어도 부르면 될까요? 죄송하지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집에 더 이상 살게 하려고 너희 부모님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지 그렇게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지 않았어. 나에겐 사소한 일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전 남편의 머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여기저기 가닥이 삐져나와 흐트러진 수염이 덥수룩했고 안색도 전혀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셔츠는 온통 구겨져 있었다. 다림질도 빨래도 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너무 지쳤어요. 제발 에밀리 이렇게 큰 돈을 쉽게 돌려줄 수가 없어요. 빌렸을 때 큰 액수라는 걸 알았죠, 맞죠? 우리 둘 다 이름으로 집을 가지거나 내 이름으로만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당신은 단호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집에 있는 게 내 결정이었어. 난 내가 가장인 줄 알았는데 이혼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았어. 위협일 뿐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난 심각해. 충분히 지냈어. 그리고 나는 확실히 이혼할 거예요. 단지 당신의 책임감 부족 때문만은 아니지만 릴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무례한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 여기서 끝내면 나는 떠날 거예요. 기다려요. 릴리를 데리고 가세요. 부모님 집에 돌아온 후 그의 말은 불안했습니다.
전 남편이 방문하고 며칠 후에 릴리를 강제로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퇴하고 급히 어린이집에 갔더니 다행히 미리 어린이집에 알렸기 때문에 시댁은 별도의 방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들어갈 때 릴리를 못 보게 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즉시 나한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우리 손자를 돌려줘. 너는 기만 고양이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도둑질이 아니라면 사기야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 돈을 벌어온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으면 내 또래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질 리가 없어. 내가 케빈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이야. 부모님이 저축한 돈과 내가 살아있는 유산으로 받은 부분을 합친 거야. 할머니는 유산을 기다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제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해 주셨는데 제가 주식을 팔아 얻은 돈과 모아둔 저축금을 합쳐서 제가 빌려준 금액입니다. 케빈에게 그게 진짜 자기 돈인 줄 착각하는 건 케빈에게 상속 전 선물을 주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럴 수 있으니요. 시아버지가 신음소리를 내시고 침묵하셨는데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사치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을 특히 좋아하는 것이 소극적 소득이 없는 전형적인 봉급 노동자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저축이 상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전 선물에 대한 아이디어조차 고려한 적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케빈과 이혼할 거예요. 제가 릴리를 돌보고 키울 테니 제발 모두를 위해 더 이상 어린이집에 오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는 재빨리 릴리를 차에 태우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빈과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매번 몇 번씩 일어나서 침착하게 말을 해서 보내려고 했지만 종종 팔을 잡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집을 나온 지 한 달쯤 지나서 이 모든 대화를 휴대폰에 녹음했습니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빚 상환과 이혼 합의를 요구하는 전 남편은 대부분 동의했지만 양육권을 위해 싸울 의지를 보였지만 이혼의 이의를 제기하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말하자 그는 소금에 절인 야채처럼 시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풍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그들은 지불하는 데 필요한 저축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전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얻었습니다. 릴리의 양육권 중 하나를 상환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전 남편의 대출금 상환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새 집 판매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문창정과 그의 부모님이 새 집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구매에 드는 $35만 비용은 시댁이나 남편이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축한 적이 없었고 부모님이 살았던 오래된 집을 팔아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금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새로 지은 집을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아야 했고 몇 차례의 가격 인하 끝에 마침내 구입 가격과 가격 차이를 확인한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잃고 빚을 지고 매매 수수료를 은행에서 빌려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허름한 층가에서 살게 되었고 케빈의 이혼한 여동생은 두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작은 낡은 집에 6명의 어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그들의 끊임없는 다툼이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자녀 양육비를 거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를 만날 얼굴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딸 릴리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현재 저희 둘은 부모님 집 근처에 집을 빌려서 제가 늦게 집에 오는 날에는 부모님이 릴리를 돌봐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계속 둘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36세 남자이고 이혼 이력이 있고 자주 만나던 1학년 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저한테 최근에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